올해 나는 20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되었다. 마침 내 66번째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내 자식들에게 생일날 함께 나누기로 계획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세금을 제하고 남은 당첨금으로 아들 민재와 딸 수연에게 각각 고급주택을 한 채씩 사주고 추가로 10억 원씩 수표를 써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생일날이 되어 저녁 식탁에 앉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밤 10시가 되었지만 민재도 수연도 오지 않았다. 둘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가슴 한편에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그날 오후 3시쯤 수연이 전화를 걸어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아 집에 늦게 갈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곧이어 민재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문제가 생겨 늦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일이 우선이지 라고 답했었다. 하지만 이제 밤 10시가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30분 전 가족단체 채팅방에 언제 올 거니? 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직 읽히지 않았다. 무거운 마음으로 의자를 뒤로 밀고 소파로 걸어갔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두 채의 부동산 계약서와 두 장의 수표가 놓여 있었다. 각각의 고급 주택과 헌금 10억 원. 오늘 내내 기다리며 전해주고 싶었던 깜짝 선물이었다. 요가 친구 몇몇이 최근 복권 열풍에 빠져 나에게도 한번 도전해보라고 권했었다. 나는 별 기대 없이 따라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당첨 번호를 보고 너무 놀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늘 불을 가시하지 말라고 말하니 말이다. 나는 일시불로 당첨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세금으로 40%를 잃었지만 그래도 100억 원 이상이 남았다. 그중 30억 원은 은퇴 후를 위해 따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수령과 민재에게 똑같이 나눠줄 계획이었다. 기다리다 잠이 들었는지 몰랐다. 갑자기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다. 수연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급히 사과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오늘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늦어서 그냥 제 아파트로 갈게요.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통화는 끝났다. 화면을 보니 밤 11시 47분이었다. 수연의 회사는 집에서 멀었다. 그녀가 인턴을 마친 후 나는 그녀의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임대해 주었다. 어두운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10분이 더 지났지만 민재에게서도 연락은 없었다. 아마도 그도 일에 묶여 있을 것이다. 한숨을 쉬며 뻐근한 허리를 펴고 천천히 일어섰다. 식탁 위에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하나하나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다. 부동산 계약서와 수표는 침실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넘었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도 고대했던 생일은 끝나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내 휴대전화는 여전히 조용했다. 민재와 수연에게서 생일 축하 메시지도 없었다. 가족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은 토요일이야. 저녁 먹으러 집에 와. 엄마가 너희에게 줄 깜짝 선물이 있어. 하지만 아무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산책을 나갔다. 이웃인 미영씨가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웃으며 물었다. 평소엔 아침 일찍 나오시던데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했다. 어젯밤 아이들을 기다리느라 늦게 잤다고 말하기엔 부끄러웠다. 미영씨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그냥 호텔에서 맛있는 저녁 예약하세요. 덜 스트레스 받고 덜 고생한다고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민재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수연은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고 손녀는 건강한 어린이용 식사가 필요하다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그 정도는 다 준비할 수 있을 텐데요. 솔직히 아이들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녀의 말에 걸음을 멈췄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내 인생은 언제나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혼 전에도, 이혼 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과연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한 적이 있었던가?
그때 날카롭고 비꼬는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아이고, 미영씨, 저 사람을 불쌍한 자기야생적인 엄마처럼 보지 마세요.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민재랑 수연이 얼마나 효자인지 맨날 떠들고 다니잖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고개를 돌리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옆집에 사는 혜숙이었다. 혜숙은 나와 같은 패션 수출 회사에서 일했었다. 내가 유럽 시장 매니저로 승진했을 때부터 그녀와의 관계는 껄끄러워졌다. 내 프랑스어 실력과 능력 덕분에 승진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내가 단지 언어 실력 때문에 승진했다고 믿었다. 혜숙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제대로 된 보석 하나 안 하고 다니는 거 보니 그동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겠네요. 나는 그녀와 말싸움을 할 기분이 아니었다. 미영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동네 밖으로 좀 나가볼게요. 두 분 얘기 나누세요. 돌아서려는 순간 혜숙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나 오늘 아침부터 여기서 기다렸어. 당신한테 은혜를 베풀려고 말이야. 그러니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녀는 팔짱을 끼며 비웃었다. 어제 우리 손자의 생일이라 가족끼리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거기서 정말 웃긴 광경을 봤거든.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관심 없으니까 그만 말해도 될까요? 혜숙의 얼굴이 짜증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뒤적이더니 화면을 내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봐. 나는 화면을 밀어내려다 무심코 화면에 시선이 멈췄다. 화면 속에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올린 여자가 손님들을 환하게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전 남편 태진의 내연녀였던 지영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태진이 그녀의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둘은 웃으며 대하고 있었고 매우 행복해 보였다. 참 우습지 않아요? 혜숙이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민재는 당신 집에 올 때 맥주 한 팩도 가져오지 않더니 그 소중한 수연은 어땠게요? 지영한테는 금목걸이, 귀걸이, 반지까지 풀세트를 선물했더라고요. 그리고 지영을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주 자연스럽더라니까요. 그녀는 나를 향해 억지로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늘 자랑하시더니 그 효자 효녀들이 이상하네요. 당신한테는 애 아무것도 안 가져오죠. 미영씨가 혜숙의 팔을 잡아 멈추려 했지만 혜숙은 팔을 확 빼며 소리쳤다. 아니, 이건 꼭 들어야 해요. 자기가 키운 배은망덕한 애들이 어떤지 알아야죠. 평생 아끼고 절약해서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큰 집까지 팔아가며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뭐예요? 스스로 속아가며 애들이 자신을 챙긴다고 착각한 거죠. 정말 웃겨요. 그 말은 마치 망치로 가슴을 내려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혜숙에게 전화를 돌려주고 휘청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입안에서 쓴맛과 함께 금속 맛이 느껴졌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피가 나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지만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아무리 손으로 눈을 눌러도 과거의 기억들이 잔인하게 떠올랐다. 결혼 생활의 상처, 내가 애면하려 했던 기억들이 마치 멈추지 않는 해전목마처럼 떠오르며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나는 태진과의 결혼을 떠올렸다. 그것은 재앙이었다. 40살이 되었을 때쯤 나는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포기했다. 결국 이혼했고 재혼하지 않았다. 태진은 나보다 6살 많았다. 우리는 공통 친구를 통해 만났다. 당시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가진 남자였다. 시청 연구소에서 분석가로 일하며 유망한 미래를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24살에 출판사에서 계약직 교정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내 부모님은 그를 이상적인 배우자로 여겼다. 그는 존경받는 직업을 가졌고 우리 가족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부모님은 내가 그와 결혼하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과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혼을 결심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태진은 나와 결혼하기 전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던 적이 있었다. 너무나도 깊은 사랑이었기에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후의 모든 관계에 온전히 마음을 쏟을 수 없었다. 나와의 결혼은 단지 편리함 때문이었다.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다. 서로에게 애정이 넘치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평화롭게 공존했다. 열정은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은 있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모든 결혼이 열정적인 로맨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안정감은 좋았고 예측 가능한 삶은 안전하다고 믿었다. 결혼 3년 차 봄, 나는 쌍둥이를 낳았다. 아들과 딸이었다. 갑작스레 육아에 뛰어든 나는 압도당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울고 밤잠을 설치며 출산으로 상처 입은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나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렸다. 다시 일하고 싶었다. 그래서 태진에게 그의 어머니가 아서 잠시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매번 핑계를 댔다. 아버지가 아프다거나 어머니가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식이었다. 시간은 흘러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었다. 1년이 지나도록 그의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출판사도 더 이상 나를 기다릴 수 없었다. 복직하지 못한 나는 결국 내 자리를 잃었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쌍둥이의 첫 번째 생일 파티가 있던 날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 대한 서운함이 점점 커져갔다. 그날 밤 태진은 마침내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어머니는 집을 청소하다 크게 넘어져 허리를 다쳤고 그동안 침대에서 요양 중이었다고 했다. 걱정할까 봐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를 무관심하다고 원망했지만 사실은 부상을 당해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며칠 후 태진의 이모가 아이들을 보러 왔을 때 나는 그녀를 조용히 불러 물었다. 어머니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갑에서 100만 원을 꺼내며 말했다. 돌아가실 때 이 돈 좀 전해주세요. 필요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요. 태진의 이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다. 반쯤은 비웃는 듯 반쯤은 연민이 섞인 얼굴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실 어머니 허리 다친 거 아니에요. 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실은 태진이 어머니를 다른 집 아이들 돌보는 데 보내셨더라고요. 뭐라고? 태진이 상사 집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세요. 상사가 출장이 잦아서 그 집 부인이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자기 손자들은 안 돌봐도 상사 아이들은 돌보러 가셨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가 눌리는 듯 답답해졌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태진이 잘 지켜봐요. 누가 그 사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녀의 말은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나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 10년 넘게 이어진 사랑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냈다. 그들은 같은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낯선 도시의 같은 대학교에 진학했다. 서로 의지하며 용기를 북돋우던 그들은 결국 사랑에 빠졌다. 그들의 관계는 조용하고 말없이 피어났고 시간이 지나며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클로이가 대학에 가기 전 그녀의 가족은 이미 약혼자를 정해 두었다. 그녀는 그 약혼을 받아들였다. 매달 약혼자로부터 편지가 도착했고 때로는 학비를 돕기 위해 돈까지 보내왔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했다. 졸업할 즈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일을 찾았다. 클로이의 약혼자 가족은 재력과 인맥이 있었고 그녀가 명문 사립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편 제프는 2년간의 지원 끝에 북부에 있는 명문 대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 한 사람은 결혼했고 다른 한 사람은 떠났다. 하지만 편지는 끊이지 않았다. 내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클로이는 제프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피로함을 토로했다. 그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남편은 항상 출장 중이라 거의 집에 없고 아이들에게 관심조차 없다고 불평했다. 그녀는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느라 지쳐 있었고 몸도 늘 고통스러웠다. 제프는 그녀를 걱정하며 그의 어머니 로라를 클로이의 딸을 돌보도록 보냈다.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외의 편지들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로라가 나를 돌봐줄 때마다 죄책감과 행복이 동시에 들어요.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만 어떤 의미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 아내가 너무 불쌍해요. 당신 월급이 고작 150만 원인데도 나한테 50만 원을 몰래 보내주다니요. 만약 당신 아내가 알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당신 아내가 쌍둥이를 낳았다면서요. 내가 본 동물 중에 한 번에 2마리를 낳는 건 내 강아지밖에 없어요. 그녀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안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녀의 잉크로 쓰인 글자들은 금기된 친밀감, 숨막히는 밀착감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육체적으로도 아프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제프가 집에 돌아오자 나는 편지를 그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싸움은 전쟁터 같았다. 나는 방금 쌍둥이를 낳아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제프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내 분노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낯선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냉담했다. 내가 목이 쉰 채로 분노에 떨며 소리치는 동안 그는 마침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 끝났어. 그냥 편지일 뿐이야. 그렇게 신경 쓰이면 이제부터 안 쓸게. 그의 말은 내 손끝을 저리게 만들었고 다리를 힘없이 풀리게 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질 여유조차 없었다. 쌍둥이들이 우리의 싸움 소리에 깨어 울기 시작했고 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제프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모든 것을 무시한 채였다. 나는 부은 눈을 닫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아이들은 배가 고팠고 밤에 먹을 분유가 필요했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보니 분유통이 비어 있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며칠 동안 제프에게 분유가 떨어져 간다고 말했고 퇴근길에 꼭 사오라고 부탁했다. 심지어 그날 아침에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런데 그는 잊어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너무 늦었다. 뭔가 안에서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서재로 달려가 잠긴 문을 발로 힘껏 차 열었다. 서재 안의 광경은 내 눈에 분노로 가득 찬 안개를 드리웠다. 제프는 책상에 앉아 클로이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사진을 그의 손에서 낚아채 찢어버렸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그의 발치에 던졌다. 제프 스미스, 당신은 거짓말쟁이에다 무정한 인간이에요. 나는 소리쳤다. 이혼해요. 그는 처음으로 멈칫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찢어진 클로이의 사진 조각들을 허둥지둥 모아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다음 그는 나를 향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미쳤군. 히스테리 부리는 미친 여자 같아. 그는 나를 지나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소매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는 두 손으로 나를 세게 밀쳤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힘에 밀려 뒤로 넘어지며 허리가 책상의 부족한 모서리에 부딪혔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다. 숨을 쉴 수 없었고 시야는 하얗게 변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제프가 잠시 망설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곧 등을 돌려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다. 집안은 쌍둥이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쳤다. 그 울음소리는 내 고막을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다. 그날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혼란, 고통, 아이들의 끊임없는 울음소리만이 남아있었다. 다음 날 나는 시청에 제프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고하는 편지를 썼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바다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아무 반응도 없었다. 며칠 후
우연히 제프의 상사를 마주쳤을 때 그는 오히려 나를 꾸짖었다. 나는 비성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남편의 사생활을 공공연히 드러내 남편을 창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었다. 부부간의 문제는 집에서 해결하세요. 그의 상사는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충고했다. 남편의 직장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나는 지역 여성 지원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시에는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없는 한 결혼 문제에 개입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제프의 불륜. 그것은 단지 편지일 뿐 실제로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었다.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렸고 그들의 조언은 단 하나였다. 참으세요. 견디세요. 더 큰 그림을 보세요. 나는 갇힌 동물 같았다. 탈출구를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내가 가는 모든 문은 잠가 있었다. 부모님과 형제는 내가 이혼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다. 모든 여자가 이런 일을 겪어. 그냥 참아. 아이들이 크면 괜찮아질 거야. 내 삶도 더 쉬워질 거야. 제프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 너는 직업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만 좀 문제를 일으켜. 그 여자를 집에 데려온 것도 아니잖아.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제프는 내가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무시했다. 결국 그는 시청 근처 기숙사로 이사했고 열흘에 한 번 정도만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부모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작은 손가락을 빨며 첫 단어를 옹알거렸고 부모 사이에 점점 커지는 균열에는 무지했다. 아이들을 위해 나는 자존심을 삼키고 또 삼켰다. 부서진 결혼 생활에 갇힌 수많은 여성들처럼 나는 어머니가 되는 순간 악해졌다. 그리고 나에게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다. 7년 동안 나는 모욕과 피로, 그리고 조용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다 마지막 한계가 찾아왔다. 제프는 클로이에게 최신 자동 세탁기를 사주기 위해 몰래 $1,000를 보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수치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클로이는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고 우체국이 그 편지를 돌려보낸 것이다. 나는 그의 글을 읽었고 처음으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심지어 반자동 세탁기도 없었다. 한겨울 나는 여전히 아이들의 더러운 옷을 손으로 빨아야 했다. 차가운 물에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다. 그날 밤 나는 그를 대면했다. 우리는 처음으로 격렬하게 싸웠다. 제프는 통제력을 잃었고 가구가 뒤집히고 꽃병이 내 머리로 날아왔다. 꽃병은 내 머리 뒤에서 산산조각 났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했고 지역 방송국에 전화해 폭력적인 남편에게 얼굴이 다칠 뻔했다고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스캔들은 순식간에 퍼졌다. 시청뿐만 아니라 주정부까지 소문이 퍼졌다. 제프의 승진과 상위 주정부로의 정근은 즉시 취소되었다. 전부 더 유능한 공무원들이 시청에 들어오면서 그의 경력은 정체되었다. 그는 강등되었고 몇 년 동안 행정보조로 서류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나와 앉아 이혼에 동의했다. 이혼까지는 2달간의 끊임없는 싸움이 필요했다. 제프는 로건을 놓지 않으려 했다. 이혼하고 싶다면 아들은 내가 데려간다. 그는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냉혹했다. 나는 클로이와의 불륜을 폭로해 그녀의 편판을 망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나는 그가 클로이에게 쓴 돈을 전부 돌려받았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50,000라는 숫자를 던졌다. 그때 그의 월급은 약 $200만 정도였다. $50,000는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결코 적은 돈도 아니었다. 제프는 당연히 클로이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굴욕도 건들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0,000를 마련했다. 그가 그 수표를 내 손에 건넬 때의 표정을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만약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면 나는 이미 수천 번 죽었을 것이다. 우리가 살던 집은 결혼 전에 제프의 소유였다. 나는 그 집을 두고 나왔지만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을 가져갔다. 2번이나 수리된 낡은 냄비까지도.
나는 그것들을 모두 벼룩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리고 루나를 품에 안고 집을 떠났다. 로건은 제프의 부모님이 데려갔다. 그날 이후 제프와 내가 공유한 유일한 연결고리는 아이들을 교환할 때뿐이었다. 아버지가 내가 정말로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격분했다. 나는 그의 뜻을 거스른 것이었다. 그는 다시는 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나를 찾아왔지만 그녀 역시 위로 대신 한숨과 눈물 섞인 탄식만을 남겼다. 그녀는 한 번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묻지도 않았다. 나는 실망했지만 더 이상 오지 않을 사랑을 구걸하지는 않았다. 앞길은 불확실하고 험난했으며 냉혹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 썩어가는 결혼에서 벗어났다. 적어도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에서 버려진 아내로 비참하게 매달리지 않았다. 이혼 후 나는 확보한 돈으로 20평, 약 650제곱피트 짜리 작은 아파트를 샀다. 크지는 않았지만 내 것이었다. 가구 몇 점을 사고 루나를 새로운 학교로 전학시켰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나는 기다려온 일을 시작했다. 복수였다. 나는 브루스, 클로이의 남편에게 칭찬 편지를 보냈다. 그의 아내가 제프에게 보여준 변함없는 친절과 헌신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브루스는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내가 오랫동안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선언했다. 내가 겪었던 일과는 달리 아무도 그에게 참으라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이 단지 편지일 뿐이라고 무시하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클로이를 비난했다. 그녀를 뻔뻔하고 부도덕하며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다. 그들의 이혼은 기록적인 속도로 마무리되었다. 동시에 클로이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학교에서 해고되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오직 브루스만이 알 것이다. 나는 이후 그들의 삶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떠나온 사람들에 대해 떠들 시간조차 없었다. 나는 내 삶을 새로 만드는데 너무 바빴다. 5년 후 나는 승진의 유럽 영업 운영 책임자가 되었다. 제프는 여전히 시청에서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경력도 명예도 남지 않은 그는 마침내 클로이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으로 가장 고통받은 사람은 로건이었다. 로건과 클로이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제프는 항상 클로이의 편을 들었다. 나는 몇 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로건이 내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옷은 너덜너덜했고 가방은 더러웠으며 작은 손은 얼어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내 품으로 뛰어들며 울부짖었다. 엄마,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너무 싫어요. 그의 흐느낌 사이에서 나는 결국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클로이는 저녁으로 로스트 비프립을 준비했다. 로건은 그 유혹적인 냄새를 참지 못하고 몰래 한 조각을 집어 먹었다. 클로이는 그를 붙잡아 뺨을 때렸다. 제프가 집에 돌아와 이 일을 듣자 그는 클로이를 꾸짖기는커녕 로건을 나무랐다. 음식을 훔치는 건 잘못된 일이야. 더욱 대담해진 클로이는 로건에게 차가운 바깥에 나가 반성하라고 명령했다. 밖은 얼어붙을 듯 추운 날씨였다. 모욕감과 분노에 휩싸인 로건은 방으로 달려가 가방을 챙긴 뒤 곧장 나에게로 달려왔다. 엄마,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의 창백하고 갈라진 입술, 눈물로 젖은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클로이는 당연히 기뻐했다. 그녀가 제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로건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제프는 갑자기 저항을 멈췄다. 대신 그는 로건이 모든 짐을 내게 보내며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듯 해치웠다. 처음 2년 동안 제프는 양육비를 보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그마저 끊겼다. 그것이 끝이었다. 나는 두 아이를 혼자 키웠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고 차와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았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배신했다. 그들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날 밤
나는 마지막 남은 눈물을 쏟아낸 듯했다. 창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마지막 햇빛의 흔적을 삼키고 있었다.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숨을 헐떡이며 공기를 찾아 헤맸다. 그때 조용한 집안에 얼새가 돌아가는 소리가 울렸다. 이어 루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우리 왔어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답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로건이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집에 없네. 아침에 저녁 먹으러 오라고 말했잖아. 애 아무것도 준비 안 했지. 루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몰라. 요즘 엄마는 점점 더 짜증나. 맨날 감정적이고 옆에 있으면 숨 막혀. 클로이랑 있는 게 훨씬 편해. 조용히 해. 엄마가 들으면 화내실 거야. 화내면 어때? 우리가 엄마 기쁘게 하려고 아빠를 영영 안 볼 수는 없잖아. 그래도 아빠는 우리 아빠야. 그들의 대화는 낮은 목소리로 계속되었다. 그러다 내 침실 문이 비걱거리며 열렸다. 작은 따뜻한 몸이 나를 향해 뛰어들었다. 할머니, 우리랑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내가 찾았어요. 거실의 대화는 갑자기 멈췄다. 몇 초 후, 로건과 루나가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다. 불이 켜지자 로건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바닥에 불이 박힌 듯 서서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내 얼굴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낮은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뱉었다. 엄마. 루나는 문가에 멈춰 섰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어제 너무 바빠서 못 왔어요. 엄마 화났어요.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시선 아래 움츠러들며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 야근해야 했어요.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지금 제 경력의 중요한 시기예요. 로건이 급히 말을 보탰다. 맞아요, 엄마. 정말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왔잖아요. 오늘은 엄마 생일 축하하려고 왔어요. 일어나서 케이크 먹어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제프를 보았다.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 말을 비틀며 나를 달래려는 모습. 한때 제프가 했던 것처럼 내가 싸워온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내가 쏟아부은 노력, 사랑, 희생, 그리고 밤새워 일하며 번 돈들이 그들의 헐통이라는 무게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걸까. 할머니, 케이크 먹고 싶어요. 비비안이 작은 손으로 나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녀의 조그마한 손길이 나를 침대에서 거의 끌어내릴 뻔했다. 로건은 재빨리 내 슬리퍼를 바닥에 놓고 억지로 나를 일으켰다. 목소리에는 강제로 꾸민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엄마, 비비안이 오늘 하루 종일 엄마 생일 축하하는 걸 기대했어요. 발레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나를 식탁으로 반쯤 끌고 갔다. 식탁 위에는 15cm짜리 만화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디자인은 겨울왕국의 엘사, 비비안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30년 넘게. 기념일에 가고 싶었다면 그냥 말했으면 됐잖아. 야근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내가 자정까지 기다리게 할 필요는 없었어. 루나는 몸을 굳히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로건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무거운 침묵이 몇 분 동안 이어졌다. 그러다 루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내 옆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이제 과거를 놓아주세요. 그녀는 눈물 속에서 간절히 부탁했다. 이제 그만 놓아주셔야 해요. 아빠는 인맥도 있고 자원도 있어요. 그분이 저랑 로건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죠. 엄마, 우리도 힘들었어요. 우리도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그녀의 눈물이 내 손 위로 떨어졌다. 그 뜨거운 눈물이 내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다.
저 내년에 결혼해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루시퍼랑 저희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아빠가 시청에서 루시퍼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던졌다. 그 말은 마치 내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제가 아빠를 의지하지 않으면 엄마를 의지해야 하나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로건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며 안정된 삶을 택했다. 반면 루나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일에 몰두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밀어붙였다. 그녀는 더 많이 배우고 더 성공할수록 점점 더 차가워졌다. 모든 선택에서 손익을 따지고 계산하며 신중해졌다. 내 시선 아래 그녀는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며 눈을 피했다. 대신 그녀는 엘사 케이크를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 말을 정말 오래 참았어요. 엄마가 시청에서 그 난리를 치지 않았더라면 아빠는 엄마와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로건과 저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가 은퇴할 때까지 낮은 직급의 공무원으로 남지도 않았을 거고요. 엄마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루나, 그만해. 로건이 날카롭게 말했다. 루나는 움찔하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틀렸어. 그녀는 반박했다. 엄마가 아빠를 떠나겠다고 고집하지 않았다면 클로이가 엄마 자리를 대신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그때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애 아직도 그 원망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게다가 클로이랑 아빠는 엄마랑 이혼한 몇 년 후에야 만났어요. 클로이는 절대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점점 격렬해졌다. 엄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엄마의 쓰라린 감정 속에서 빠져나오세요. 그 직무를 저랑 로건에게 넘기지 마세요. 아무리 엄마가 뭐라고 해도 아빠는 여전히 우리 아빠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내가 키운 딸이 아니었다.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운 아이가 아니었다. 손가락이 떨리며 문을 가리켰다. 나가. 너희 둘 다 난 너희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길고 답답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다 루나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엄마, 우리 모두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겠네요.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게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케이크를 집어들고 비비안을 불렀다. 비비안, 가자. 이모 집에서 케이크 먹자. 비비안은 망설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의자에서 내려와 루나의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로건은 문 밖에서 망설였다. 루나의 조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로건, 빨리 뭐 하고 있어? 그는 코트를 집어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루나랑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그도 떠났다. 문이 닫히기 직전 비비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이제 우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루나의 대답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맞아. 이제 너희한테 할머니는 없어. 비비안이 기뻐하며 외쳤다. 야오, 그럼 클로이가 진짜 할머니네. 내일 할아버지랑 클로이 할머니한테 학교 운동회에 아달라고 할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문이 닫히며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금속 맛이 입안에 가득 찼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가슴의 고통은 참을 수 없이 무거웠다. 하지만 나는 익숙해질 것이다. 나는 더 끔찍한 일도 건져냈으니까. 천천히 몸을 가누며 무릎을 짚고 일어섰다. 서랍으로 걸어가 미리 준비해 둔 2개의 부동산 계약서를 꺼내 찢어버렸다. 그들이 이제 아버지가 있고 새로운 어머니가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신경 쓸 이유는 없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아들이나 딸이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째, 내가 집에 계약금을 내고 그들이 스스로 대출을 관리하는 것, 등기부에는 그들 이름으로 집이 등록된다. 둘째, 내가 대출을 내 이름으로 받고 집은 내 소유로 유지하는 것, 그들은 그 집에서 살 수 있지만
나는 다른 곳에 임대해 살 것이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집은 로건과 루나가 공평하게 나눠 가질 것이다. 그들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두 번째 선택지를 택했다. 그리고 루나도 결코 부족함을 겪지 않았다. 그녀는 등록금만 연간 15만 5천 달러가 드는 사립대학에 다녔다. 졸업 후 2년 동안 휴학하며 학업을 쉬는 동안에도 나는 그녀를 전적으로 지원했다. 생활비, 여행비, 개인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10만 달러는 썼을 것이다. 지금도 그녀가 사는 아파트 임대료는 내가 분기마다 대신 내고 있다. 그들은 나를 철저히 소모시켰다. 그리고 그 당시 나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어리석게도 믿었다. 나는 은퇴 후 매달 5천 달러의 연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원금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장기 요양보험과 70세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고정연금 상품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믿으며 그들에게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니 나는 얼마나 바보 같았던가. 평생을 일하고 희생하고 주기만 했는데 결국 내 인생을 바친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 나는 내가 살던 임대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입주 준비가 완료된 빌라를 구입했다. 아늑한 정원과 함께 있는 작은 집이었다. 가사 일을 맡아줄 가정부를 고용하고 생애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로건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몇 분 후 이번에는 그의 아내 미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아직 말해야 할 몇 가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를 받자마자 로건이 격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다. 엄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호사랑 부동산 중개인을 우리 집에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을 팔겠다고. 제정신이세요? 그의 뻔뻔한 분노에 속이 뒤틀렸다. 그는 묻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있었다. 마치 내가 그에게 뭔가를 빚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루나가 늘 엄마가 까다롭다고 말했어요.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항상 엄마를 변호했는데 이제 보니 루나 말이 맞았네요. 우리가 엄마 생일 한 번 못 챙겼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다니. 아빠가 엄마를 떠난 이유를 알겠어요. 나라도 클로이 이모를 선택했을 거예요. 이미 그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나에게 새로운 분노의 불길을 일으켰다. 나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내가 클로이 이모를 선택했다면 그녀에게 집을 사달라고 해. 그 집은 법적으로 내 소유야. 그래서 팔 거야. 짐을 싸서 나가. 그렇지 않으면 내 변호사가 불법 점유로 소송을 제기할 거야. 잠시 멈춘 후 덧붙였다. 그리고 루나에게도 전해줘. 그녀가 사는 아파트 임대료가 곧 나올 텐데 더 이상 내가 내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그가 또다시 항의하기 전에 전화를 끊고 모든 번호를 차단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두고 생애 처음으로 침묵을 나의 동반자로 삼았다. 그 주말 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서 고양이 2마리를 입양했다. 정원을 꽃과 덩굴, 감목으로 가득 채웠다. 어느 오후 나는 발코니에 앉아 고양이 1마리를 무릎에 올리고 따뜻한 햇볕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정부가 1층으로 올라와 말했다. 마님, 경찰 2분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알고 보니 로건과 루나가 몇 달 동안 나와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던 것이다. 경찰은 내 앞에서 로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안전하다고 알렸다. 1시간 후 그들이 내 집 문 앞에 나타났다. 로건과 루나뿐만 아니라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내 오빠, 잭이었다. 경찰이 떠난 후 세 사람은 정원에 서서 집을 둘러보며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침묵을 깬 것은 루나였다. 엄마, 여기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월급은 얼마나 받아요? 나는 눈을 굴리며 그녀를 무시했다. 그들과 만난 지 몇 달 만이었다. 로건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은 구겨지고 흐트러져 있었다. 루나의 상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피곤하고 긴장한 모습에 스트레스가 역력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뭘 원하니? 너희는 여기 환영받지 못해. 당장 떠나. 로건은 짜증 섞인 손짓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다. 엄마, 이제 충분히 오래됐잖아요. 그만 화푸세요. 변호사가 집 때문에 저를 고소해서 미셀이 이혼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냥 변호사한테 소송 취하하라고 말해주세요. 한 달 전, 내 변호사는 로건이 집을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그래서 나는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주저없이 그의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3일 안에 집을 비우면 소송을 취하하마. 로건은 내가 이렇게 냉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루나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엄마, 제가 약혼식 때 받기로 한 10만 달러 선물 지금 주실 수 있나요? 루시퍼와 나는 이제 새 집을 마련했어요.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해서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다른 여자에게 금목걸이를 살 돈은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너희 엄마는 클로이잖아. 집을 샀거나 결혼식을 준비하려면 클로이한테 가서 부탁해. 결국 너희 둘이 선택한 사람은 나 아니라 그녀였잖아. 나는 너한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루나의 얼굴이 분노로 새빨개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잔인하게 변했다. 우리가 정말 엄마한테 오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엄마한테 화해할 기회를 주려고 온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네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애롭고 힘들어질 때 우리한테 기어오지 마세요. 우리가 돌봐줄 거라고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알아요. 클로이가 엄마보다 훨씬 나은 엄마예요. 더 예쁘고, 더 친절하고, 더 사랑이 넘쳐요.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아빠와 클로이일 거예요. 엄마는 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녀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녀의 말은 나를 아프게 해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다. 나는 무덤덤한 마음으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옷소매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내는 척하며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아직도 정원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로건은 여전히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모든 광경을 재미있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내가 거에 잊고 있었던 존재, 내 오빠 잭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잭의 삶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은 그를 철저히 응석바지로 키웠다. 아버지는 잭에게 좋은 공무원 자리를 마련해 주셨지만 잭은 게으르고 무능했으며 자주 결근했다. 결국 그는 해고되었고 그 후 부모님은 그에게 여러 번 소규모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 몇몇 사업은 돈을 벌었고 몇몇은 실패했지만 잭은 그럭저럭 살아갔다. 그러다 그는 도매 식품 사업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하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애인을 만들었고 그녀에게 모든 돈을 사기당했다. 그의 아내는 그를 떠나며 남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갔다. 이제 그는 내 정원에 서 있었다. 내가 그를 바라보자 그는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자벨, 엄마 아빠가 널 그리워해. 집에 와서 한번 들러보라고 하셔.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잭은 가족관계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한 걸음 다가오며 가식적인 온기를 담아 말했다. 아버지가 이제 너한테 감정이 없대. 그냥 고집이 좀 세신 거야. 요즘 이혼이 뭐 대수야. 주변 봐. 다들 그러잖아. 나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이제 자신도 이혼을 했으니 과거에 내가 제프를 떠났을 때 나를 비웃었던 기억은 편리하게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잭, 진짜 목적이 뭐야? 할 말 없으면 나가. 잭은 잠시 망설이다 한숨을 쉬며 손을 비볐다. 익숙한 그의 비열한 몸짓이었다. 알겠어. 돌려 말하지 않을게. 아버지가 산책 중에 넘어지셨는데
의사 말로는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대. 엄마가 내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돌보라고 하셔. 너 항상 부모님이 나만 편애한다고 불평했잖아. 이제 너도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기회가 생긴 거야. 나는 믿을 수 없는 마음에 웃음이 나왔다. 내 기억이 맞다면 부모님 연금 합쳐서 한 달에 거의 1만 달러는 나오지 않나. 간병인을 고용할 돈이 없다는 거야. 제게 얼굴이 짜증으로 일그러졌다. 간병인을 고용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나도 이제 68살이야. 이자벨. 내가 나가서 일하길 바라는 거야. 심지어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지고 어머니가 늙고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여전히 그들의 소중한 황금 아들 잭에게 가야 했다. 제프가 내 삶을 망치고 있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던가? 내가 아무것도 없이 고군분투할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던가? 이제 와서야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것일까?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제 그만 나가줘. 제게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자벨, 변호사한테 알아봤어. 내가 부모님과 연락이 끊겼어도 법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대. 나는 무심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고소해. 판사가 내가 돈을 내라고 명령하면 따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나는 경비를 불러 그를 내보냈다. 예상대로 잭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노력을 할 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부모님을 허름한 요양원에 맡겼다. 직원들에게 한 유일한 지시는 단 하나였다. 절대 죽지 않게만 해주세요. 결국 그는 여전히 부모님의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2달 후 나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 희미하고 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 나는 얼어붙었다. 그 별명을 들은 지 몇 년 만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쥔 채 있었다. 아버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미안하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말은 고통스럽게 끊어졌다. 그는 내가 평생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항상 독단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 여자는 남자에게 의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였다. 그는 내가 이혼하는 것을 금지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완벽한 이미지를 더럽히는 유일한 흠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내가 이혼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나를 짓밟았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사과를 하고 싶다니 그의 말은 마치 젖고 얼어붙은 코트를 어깨에 억지로 걸친 기분이었다. 그것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홀로 견뎌왔던 추위를 다시 떠올리게 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런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기 전 어머니가 요양원의 주소를 중얼거렸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가기로 했다. 그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앙상하고 허물어진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볼은 움푹 꺼져 있었고 마치 말라버린 시체 같았다. 그를 본 것은 10년도 더 전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70번째 생일이었다. 나는 선물을 가져갔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그것을 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가지 않았다. 이제 그의 침대 옆에 서 있는 나는 그의 떨리는 입술과 점점 더 얕아지는 숨소리를 보고 있었다.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분 후 그는 눈을 감았다. 말라버린 얼굴 위로 두 줄기 흐릿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돌아서서 방을 나왔다. 복도로 걸어 나가자 어머니가 뒤따라오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85세가 된 그녀는 나이든 몸에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복종하며 살았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든 그녀는 결코 반대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았을 때조차. 그녀는 악했을까? 아니면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나는 가방에서 1만 달러짜리 수표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장례식 비용이야. 나는 참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다. 뒤에서 그녀의 부서진 듯한 흐느낌이 텅 빈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다. 나는 3,000평방피트의 공간에 대형 카페 겸 서점을 열었다. 나는 아직 66세였고 단순히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젊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모든 좌석에 콘센트를 설치했고 책으로 가득 찬 선반과 커피 향기로 가득한 공간을 만들었다. 나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학생들과 일자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고용했다. 사람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하거나 책을 읽으러 왔다. 이 카페는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손실도 없었다. 어느 날 내가 카운터를 관리하고 있을 때 미셀이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들어왔다. 그들은 매우 친밀해 보였다. 미셀은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고 즉시 남자의 손을 놓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로건과 저는 이혼 진행 중이에요. 클로이가 소개한 여자와 로건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더라고요. 저는 그 후에야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말이 없었다. 로건과 루나의 삶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간섭할 생각도 없었다. 미셀은 한숨을 쉬더니 남자친구를 향해 말했다.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가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로건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루나가 결혼했을 때 그녀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친구가 결혼식 영상을 찍어 보내며 메시지를 남겼다. 왜 루나 결혼식에서 클로이가 엄마 자리에 앉아있죠? 나는 간단히 답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까. 친구는 한참 동안 망설이며 답장을 쓰다 결국 슬픈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영상을 보는 것은 쓰라렸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안도가 더 컸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놓아졌다. 예상치 못하게 내 카페 겸 서점은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아늑한 분위기를 경험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젊은 직원들이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달 테마 음료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1월 황금 행운 라떼, 2월 스위트 아트 모카, 3월 커피와 차의 퓨전. 문학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져 테마 음료는 큰 효과를 보았다. 지역 여행 블로거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카페를 추천하기 시작했고 곧 카페는 매일 붐비는 장소가 되었다. 직원들이 업무량 때문에 지쳐 보이자 나는 그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추가로 직원을 고용했다. 루나는 내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녀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만삭이었다. 카운터에서 그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지만 나는 바리스타에게 따뜻한 물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따랐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엄마,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익숙한 쓴맛이 혀끝에 퍼졌다. 루나의 눈은 부어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으며 이마에는 커다란 멍이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더니 결국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루시퍼가 저를 배신했어요. 나는 몸이 굳었다. 루시퍼는 항상 온화하고 성격 좋은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루나의 다음 말이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저는 임신 4개월이에요. 그런데 그가 만나는 여자는 이미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는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사실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지난 주말 저는 3시간을 운전해서 그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 여자를 밀쳤더니 루시퍼가 저를 때렸어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 아빠와 클로이에게 말했니? 루나는 충격받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내 아빠는 인맥이 많잖아.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
루나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정말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잖아. 여기는 재활용 센터가 아니야. 내가 원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충고했다.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구해. 그 남자를 당장 떠나라. 내가 전에 말했지. 여자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너도 괜찮을 거야.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내가 돌보는 고양이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대부분은 카페 문 앞에 버려진 아이들이었다. 내 직원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다. 적어도 나를 상사로서 따뜻하게 대했다. 진정한 진심은 드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루나는 싱글맘으로서의 고된 삶을 살아가며 비로소 어머니가 과거에 했던 희생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과 로건을 재워주기 위해 밤늦게까지 흔들 의자에 앉아있던 모습, 세탁기를 살 여유가 없어 손빨래로 겨울 내내 옷을 씻어내던 차가운 겨울날, 부드럽게 불러주던 자장가, 잠들지 못하고 보낸 밤들,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쉼없이 일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히 떠올렸다. 그녀는 한 번도 그것을 제대로 감사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충동적으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몇 주 후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모든 것에 대해 죄송해요. 여전히 침묵이었다. 용서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희망이 있었다.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그녀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 정말 힘드셨겠죠. 답장 안 주셔도 돼요. 단지 엄마가 제 생각 속에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나는 그녀의 모든 메시지를 읽었다. 하지만 결코 답장하지 않았다. 한 번 깊이 새겨진 상처는 결코 완전히 치유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녀의 불행을 바라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언젠가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의 두 발로 서기를 바랐다. 그녀가 자신의 힘을 찾기를,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인정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녀가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랐다. 시간이 흘렀다. 내 카페 검 서점은 번창했고 내 집은 따뜻함과 책, 그리고 고양이들의 부드러운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과거 나를 짓누르던 사람들, 아버지, 전 남편, 그리고 내 자식들은 더 이상 내 삶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동안 많은 고통과 배신, 상실이 있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 나는 평생을 주고, 희생하고, 견디며 살아왔다. 이제 나는 기쁨을 선택했다. 더 이상 후회도, 짐도 없었다. 단지 한 잔의 좋은 커피, 평화로운 오후, 그리고 모든 것을 겪은 후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웠다는 깨달음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